저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자라고 저 먼 미국 땅에서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자, 한동안 잠잠했던 그 한국당,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걸까요? 차기 당권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두 사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요, 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노래에 이런 게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정겨운 묻고 가물은 그대로 왔던 세월도 지금 제가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하고요. 김무성 의원이죠. 요즘 갑자기 페이스북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가 하면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주의를 꺼내들었는데요. 우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그 SNS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탄핵과 대선 때는 국정농단 프레임에 갇혔었고 지방선거 때는 이 적폐청산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뭔가 피해를 봤다. 이런 취지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선 때는 아마도 연방제 통일 프레임이 등장할 것 같다. 벌써 미국에 간 이후로 벌써 5번째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가 만든 프레임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안 의원님. 네. 정치 재기 움직임 계속 뭐 이거 아니냐 얘기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만든 프레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문구를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뭐 홍준표 지사가 내년에 한국당 전당대회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나올 거라고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의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뭐 파다하게 알려져 있고요. 홍준표 예. 지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프레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 이야기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선거에서 여야가 공방이 또 후보 사이에 공방이 벌어질 때는 자기 프레임을 만들어서 상대방 그 프레임을 끌어들이라는 게 정치학 ABC입니다. 뭐 특별한 예.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든 프레임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건 뭐 한국당이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본인의 다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현재 미국에서 측근들과 상의하고 있고 예. 또 9월 15일 추석 전이라는 타이밍도 그렇고요. 추석 전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추석 때 민심이 이제 쉽게 말해서 차례상 앞에서 이야기가 막 정치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렇죠. 그걸 노렸을 수도 있는 거고 하기 예. 때문에 본인은 정말 본인 스스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도 저런 식으로 썼다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라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뭐 나름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신감의 기반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이해찬 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까? 이해찬 대표는 보수 괴멸론을 주장해왔죠. 20년 장기 집권 플랜과 함께. 그럼 그만큼 좀 강경 모드를 보수 야당에 유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한 사람끼리 맞설 때에는 역시 강한 남자, 홍준표가 필요하다는 그런 분석이 깔린 거겠죠. 두 사람이 예전에 설전을 벌였던 적도 있거든요. 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그만했을 뿐이지. 저는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들부터 정치연금 받아본 일 없습니다. 인신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신모욕이라니?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잘못된 거 브로커하고 놀아났단 말입니까? 놀아났단 말입니까?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래 어울려 골프 친 일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는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났잖아요 골프 친. 언제 놀았어요? 참. 조 부장 어떻습니까? 여당 강성파 이해찬에 맞설 상대는 야당 강성파 홍준표다.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저 2006년 대정부 질문 때 국회에 있었거든요. 예. 바로 저 관람석에 있었는데 두 분의 기싸움이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에서는 강한 이해찬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카드가 필요하다. 물론 홍준표 전 대표 측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정치는요. 잊혀질 때는 완벽하게 잊혀지는 게 아주 좋은 비결입니다. 확실하게 없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저분만한 사람도 없었지. 저분 뭐 할까? 궁금증을 일게 해야 돼요. 네. 2010년에 13전당대회가 민주당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손학규 대표가 당선됐던 비결이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춘천에서 닭 키우고 소 키우고 오리 키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손학규 대표 뭐 하지?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겁니다. 예. 물론 현재 손학규 전 대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표가 계속 끊임없이 미국에서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 글도 올리고 하면서요. 2002년에 새천년민주당의 대변인이었던 이낙연 대변인의 논평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이요. 갈 길을 몰라서 탈당해야 되다 말아야 되다 막 고민하고 하루에도 뭐 몇 명씩 탈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낙연 명 대변인의 논평이 뭐였느냐. 논평이 뭐였습니까? 네. 길이 보이지 않거든 큰 길로 가라. 그래도 보이지 않거든 멈춰서라. 멈춰서라. 네, 단문이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좀 홍준표 전 대표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홍준표 이제 전 대표가 안 의원님은 뭐 내년 한 1월경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반드시 홍 전 대표가 다시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뭐 우려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다고요, 김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전 대표에 유독 날을 세워온 사람이 있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인데요. 오늘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께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본인부터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근데 뭐 프레임을 바꾸냐. 웃고 지나갑니다. 당권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계시다는 그 추측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창피를 당할 겁니다. 불명예 정계 은퇴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뭐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흘러도 한참 흘러가가지고 거의 제가 볼 때 썩은 물인데 그런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를 썩은 물에 비유했군요. 예. 자, 또 한 명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치인,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김무성 의원의 최근 행보는 김민지 기자 좀 어떻습니까? 좀 특징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 정치를 다시 시작했다면요. 김무성 의원은 갑자기 공화주의를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이것과 관련해서 세미나도 열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김무성 의원의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문재인 정부의 현행 모습을 보더라도 공화주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소득주도 성장을 폐지하고 장하성 실장을 경제팀에서 경질해야 합니다. 공화주의를 망각한 문재인 정부가 좌파 이념에 입각한 정치와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민생이 망가지고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공화주의는 이러한 국정 독주를 막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함으로써 서로의 갈등을 더 잘 해소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렇게 막 세미나도 지금 개최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김무성 의원 차기 당권을 위해서 슬슬 몸을 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까요? 안 의원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예.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지금 이제 구도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고정 지지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한번 나왔기 때문에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거에 유리하지만은 김무성 대표나 다른 전 대표죠. 다른 현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고정 지지층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짜지. 혹여나 홍대 반홍의 구도가 짜진다면 그 대표 주자로서 뭐 김무성 전 대표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공화주의 저건 아마도 현재 보수 지식인들 사이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는 보수의 새로운 이념으로 공화주의를 들어야 된다. 예. 제기해야 된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주의는 기본적인 틀 자체가 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한 구성원들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권력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의회 권력, 시민 권력, 또 행정부 권력이 나눠야 된다. 이게 이제 공화주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게 현 정부가 이제 독주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현 정부를 견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김무성 전 대표가 저런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저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의 최근 행보를 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대표 얘기 잠깐 해볼까요? 정말 김민지 기자 그야말로 이해찬 대표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찾은 곳이요.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인데요. 옛날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들어보시면 아마 오늘 일정이 더욱더 특별해 보이실 겁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겼기 때문에 박근혜가 구속이 됐습니다. 전두환이가 구속이 됐습니다. 노태우가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이 세 사람인데 다 박정희하고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박정희 밑에서 그 은덕을 입어서 대통령 된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습니다. 네, 박정희 밑에서 박정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해찬 대표가요.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구미에서의 모습도 함께 보고 오시죠. 새 지도부가 취임해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곳 경북 구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 대표 취임 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였고 오늘 박 대통령 고향인 구미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곳은 광주광역시가 아니었습니다. 보수의 심장, 경북 구미였습니다. 조 부장. 네. 이 구미 선사는 아주 독특한 정치적 지형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면서 생가가 있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이 경북의 구미 선산을 정말 많이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재임 때는요, 그 목포 상고가 김대중 대통령의 모교죠. 여기와 구미에 아마 제 기억에 그 정보고등학교인가요? 예, 여기하고 자매 결혼을 하게 됐고요. 네. 또 2008년에 정세균 대표라든지 2010년에 손학규 대표, 민주당 대표들이 모두 첫 최고위를 구미에서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만큼 예. 그러니까 보수의 가장 심장, 또 박정희, 박근혜 두 사람의 정치적 영향이 큰 곳을 공략해서 네. 영남을 불모지가 아니라 공략 충분 가능한 곳을 만들겠다. 예. 이런 건데요. 이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지형이 달라졌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제 사라졌고 예. 또 한 가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이 민주당 소속의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본격적인 영남 시동 걸기. 이거는 그렇다면은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20년 집권 이것의 어떤 제일 먼저 시동을 여기서 걸어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포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가 처음으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것은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 경북 구미였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